매출 10조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그게 망하고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도 흑자를 보는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빅테크 중에 테슬라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나 로봇 같은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2022년이죠. 2022년도 상반기부터 네. 국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횡보를 가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2020년부터 21년까지 그 2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10배씩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10배씩 뿜어낸 그런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하다. 지금의 뭔가 시장 환경이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은 약한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이 오히려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됐던 기업들처럼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전기차라는 거는 결국 정부가 미는 그런 섹터고 이 부분에서는 결국 우상향을 조금 각도를 조정하면서 횡보를 이제 변동성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이제 어쩌면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쭉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뭐 200불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도 영상을 많이 올렸고 그리고는 그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횡보할 거다. 어차피 횡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테슬라가 과거에는 10만 대 만들다가 막 20만 대 만들다가 30만 대 만들다가 50만 대 만들다가 매년 성장률이 100%씩 나왔어요. 100% 200%씩 나오던 기업이 지금은 작년 기준에 200만 대 목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역시도 30% 성장이라는 그런 숫자였고 그것도 조금 땡겨가지고 180만 대로 2023년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몇만 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연 이 기업이 360만 대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360만 대를 여전히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과거의 상승 각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80만 대를 만들던 기업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240만 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30% 정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그러면은 총 EPS 성장률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게 25년도에는 얼마가 될 거고 26년에는 얼마가 될 거냐라는 명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2030년에 500만 대를 만들 것이냐 1000만 대를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1000만 대를 만드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만 대까지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1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나오거든요. 한 해 동안.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과연 테슬라가 목표하고 있는 그 2천만 대라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1000만 대까지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은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쪽이 800만 대에서 1000만 대를 팔아요.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그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경쟁 구도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다른 자동차 업체가 다 망해야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테슬라가 여기서 성장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2030년도에는 500만 대 정도 수준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전기차가 더 어찌 보면은 테슬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향후에 1000만 대까지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BYD 1등을 좀 내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년 성장하는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작년보다 몇 프로 성장했니? 내년에는 몇 프로 성장하니가 주가의 각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상향을 하는 횡보로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2차 전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년도에는 뭐 PER이 100배니 아니면 PER이 뭐 70배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PER이라는 숫자 자체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SR, 매출 대비 시가총액 역시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계들도 대부분 숫자가 이제는 찍히는 기업들은 조 단위로 찍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10조까지도 찍을 수 있을 텐데 매출 10조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50kg에서는 라면 하나 먹어도 2kg가 찝니다. 네. 120kg에서는 피자 한 판을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덩치가 커질수록 결국 우리가 성장에 대한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 산업이 여전히 유망하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유망한 각도에 대해 가지고
여기 특히 변동성이 높은 섹터하다 보니까 변동성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뭐 고점 대비 10%, 20%, 30% 빠지면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올라가면은 또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전히 2차 전지랑 테슬라는 이게 시장에 어찌 보면은 수급을 다 빨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파도를 잘 타시면은 오히려 돈 복사하기는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보면 네. 테슬라도 아까 MS나 뭐 어도비나 뭐 유니티 이런 식으로 네. 폭발적으로 몇 배씩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건 결국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혁신을 만들어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 자동차 업체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졌다면은 테슬라는 애초부터 그걸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정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고 그게 지금 시장의 영업이익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80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2자리가 나와요. 이거는 과거에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 역시도 영업이익률 2자리대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가 높고 이제 거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재고가 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재고가 제대로 쌓인 적이 없고요. 그리고는 재고 조절을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는 딜러망이라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없앴죠. 사람에 대한 비용을 줄인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그게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 있어가지고 기존 내연기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브랜드들 몇 개는 망할 수 있어요. 그게 망하고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도 테슬라는 여전히 흑자를 보는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테슬라는 그런 구조조정이 끝나고 친환경으로 모두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좀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존 내연기관은 결국 전기차 업계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나 아니면은 전기차로 시작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는 걔네들은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을 했을 때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은 전기차만 생산하고 그쪽 관련돼 가지고만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은 기존에 있던 노동자를 새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기존에 있던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며 그리고는 기존에 있던 그런 공장 부지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기차 업계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테슬라는 마진을 많이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 전지 또 그 10개 토픽을 선정해 주셨어요. 네. 이건 뭐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서 물리더라도 버텨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 몇 개만 소개시켜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원자재 업계에서 이제 원자재 단에서부터 2차 전지를 전부 다 밸류체인을 보유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로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공하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양극재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겠죠. 그리고 셋업체라고 볼 수 있는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하이닉스 때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만 한다라는 좀 클리어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놓고 주가를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 또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PNT라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도 장비업계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은 우리가 꾸준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서 또 제가 의도치 않게 엔캠이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엔캠이 또 최근에 신고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와. 첨가제 영역에서도 엔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첨가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마켓시어에서 좀 마켓시어를 끌어올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고 뭐 솔브렌 홀딩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고 실적을 내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약간은 투자 아이디어가 클리어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은 물리더라도 이 기업들은 거래처가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고는 기술력도 이제 존재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고점 대비 뭐 20% 30%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는 올라간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이평선을 보면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종목을 조금 소팅을 해봤습니다. 그럼 테이버님은 만약에 그 테슬라하고요 2차 전지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겠어요? 전 테슬라 삽니다. 네, 전 깔끔하게 테슬라 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조금만 더 국내 여쭤보면은 그 올해 좀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자동차 업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가 다들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시황이 고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좀 어려움으로 누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차 전지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은 전기차를 더 살 사람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뜨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첫째는 보조금이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보조금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도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은 주류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육성할 때는 정부가 육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류까지 올라오면은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게 일반적인 산업의 뭐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전기차가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물음표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 보조금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과 경쟁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국내 전기차 업계 관련돼 가지고는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친환경 투자가 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전력 생산이 늘었는가를 놓고 보시면은 이게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이 전력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돼야 된다. 이것도 앞으로 시대가 전기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투자거든요. 그럼 정부는 투자할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다가 약간 산업을 좀 나눠주고 그러면은 민간 역시도 이 부분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저렴한 그런 뭐 포인트로 접근하신 분들도 이제는 비교를 해보면은 어라 하는 부분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전기요금이 여기서 20% 50% 올라가면은 이거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가? 라는 얘기도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또 전력이 부족하고 그리고는 이런 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라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부분인데 친환경 관련된 설비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국제유가를 환산을 했을 때 보통 200불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200불까지 올라가야지 친환경 투자도 이제 마진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러프하게 보시더라도 지금보다는 전기요금이 3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여전히 뭐 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물음표를 좀 던지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기차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면은 또 어찌 보면은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시황이 그렇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동률이 줄어들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이익률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내년도는 당연히 금리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서 다시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땐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고금리 구간에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나의 개인 자산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집이고 다음이 차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명품 쪽도 소비가 많이 줄었고요. 비싼 쪽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특히 우리는 자동차를 내구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에는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이 영향을 결국 자동차의 공급망인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전기차에 대한 시황 역시도 살짝 부정적인 그런 좀 사이클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정부 보조금을 안 받고도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더 보셔야 되고요. 그러고는 전기요금이 어디까지 인상이 됐을 때 이게 뭐 경제성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고금리에 의한 수요 둔화에 의한 그런 영향도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셔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올해도 힘든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AI하고 전기차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놨을 때 그 나에게 가용 자산이 있으면 어떻게 좀 배분을 하시겠어요? AI랑 전기차요? 네. AI랑 전기차요?
인공지능, 네. AI, 그러니까 마소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전기차 테슬라 같은 거 네. 이렇게 딱 났을 때 내 네. 돈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 건가? 올해요? 올해? 뭐 좀 길게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길게 해요? 네. 9대 1이요? 예, 저는 왜냐하면 제가 차를 이번에 샀어요. 네. 이번에 샀는데 어, 내년에 이제 단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연기관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2000cc 2리터의 끝판왕을 제가 이번에 사게 됐는데 내연기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질감이 그 운행 질감이 저는 별로 그 저한테는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닿아야 제가 살 텐데 아직까지는 저 테슬라 아이오닉 다 타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질감이 저한테는 조금은 저는 안 살 것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쵸, 전기차가 안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저한테 전기차가 안 와닿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뭐 테슬라 스윙 투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AI는 장기 우상향으로 보는 거예요. AI는 제가 직접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GPT도 쓰고 그다음에 정보 검색도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고는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썸네일을 뽑는다든지 영상 편집할 때도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AI 쪽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다이어트 약물이다.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비만 치료제. 네, 다이어트 약물이다. GLP-1 관련돼 가지고 그렇지 나오면 먹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고도비만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점점 이제 고도비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찌 보면은 뭐 결혼식 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바디 프로필 좋아하잖아요. 그런 직전에도 다들 한 번씩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딱히 부작용이 없거든요. 여전히 시장이 열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나 아니면은 저 1112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을 좀 더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랑 전기차를 여쭤봤는데 오히려 바이오가 나오네요. 전기차를 바이오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다이어트와 바이오는 다른 겁니다. 다이어. 네. 제약? 네. 아니 다이어트입니다. 그냥 다이어트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이 전기차를 진짜 상대적으로 네. 덜 좋게 보시나 봐요. 이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확장성이 남아는 있으나 과연 내연기관의 종말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거냐에 있어서 제가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도 남아 있거든요.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선반영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PER이 뭐 20, 30배라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할 의향은 있으나 이게 테슬라마저도 PER이 지금 60, 7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PER이 정말 공교롭게도 지금 주가가 올라서 30배 정도입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반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AI 쪽이나 아니면은 이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PER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3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는 PER 30배도 비싸다고 하거든요. 비싸다고 하는데도 성장성이 있는 곳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장기적으로 봐서 좋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우리를 사는 거는 또 단기니까 그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신다.